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운 수업 25회차 6월 9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욕에 대한 것인데요. 인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으뜸 가는 행운을 만든다라고 제가 문장을 조금 바꿨습니다. 인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으뜸 가는 행운을 만든다. 인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욕하는 삶이다.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 아닌가요? 인욕할 일이 없으면 최고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일단 이걸 아셔야 되죠.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셨고, 여기서는 원하는 게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욕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당연하게 있는 세상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인욕이면 그 인욕을 못하는 것보다는 인욕을 하는 게 으뜸 가는 행운을 만든다. 이렇게 이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아름답게 태어나거나 잘생기게 태어나는 게 선천적인 요인이 아주 강한데, 이 부분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칩니다. 주관적인 자존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연봉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고등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행운학의 관찰 결과예요. 선천적으로 아름답게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봉에서 특히 차이가 많이 난대요. 이게 한두 사람의 케이스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볼 때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이제 중고등학생들 이 독서 장학금 받는 학생들 수업하는 날이어서 와서 제가 특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청소년들한테 아름다움에 대한 걸 물어봤거든요. 4가지 단어를 적어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쁘다. 두 번째는 아름답다. 세 번째는 매력이 있다. 네 번째는 호감이 간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근데 저는 너무 당연하게 10대면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거나 예쁘다를 원할 줄 알았는데, 스님이 물어봐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뭔가 모범 답안을 찾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예쁘다를 선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매력이 있다, 호감 간다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4가지 단어를 왜 그 친구들한테 보여줬냐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외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관점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삼복이 있습니다. 미복, 인복, 제복. 근데 그 중에서 미복은 노골적으로 예쁘다, 아름답다예요. 근데 그거 말고 한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관점이 바뀌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요, 마음이 질투로 꽉 차 있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정신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복인데, 인색하고 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어른인데 타인에게 계속 의지하고 친구에게 의지하고 가족들에게 의지하면 그건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 핵심에는 부처님께서 인욕이라고 하는 걸 손에 꼽으셨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삼복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매력입니다. 아름다움은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면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예쁜 거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고, 정신적인 것에 이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자비심에, 친절함과 자비심, 이런 정신적인 태도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자본주의 시대에는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얼마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책임지고 생존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매력을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움은 분명히 힘이다, 매력이다, 힘이다, 힘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내 삶을 살아가는 힘이다. 이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매력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열릴 수 있는 씨앗을 심어야 돼요. 두 가지 거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력적이고 싶나요? 매력이 없으면 좋겠나요? 그러니까 매력적이라고 하는 걸 육체적인 면만 놓고 보면 좀 남사스럽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제가 매력적이고 싶어요 이러면 좀 이게 좁은 의미에서 보면 좀 남사스러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종합적인 거라니까요. 매력이라는 건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이 매력적일 수도 있는 거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의 태도, 그의 지식, 그의 아주 이 뛰어난 기술, 그의 무엇인가가 매력적인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른이면 당연히 경제력을 갖춰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에 맞게 매력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안 심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다 이거예요. 그걸 두 가지 거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씨앗을 심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씨앗도 심지 않고 열매를 원하고 있다면 이미 스스로에게 매력을 못 느껴. 도둑놈 심보니까요. 거울에 비춰보시면서 원인을 축적하시면 좋겠는데, 먼저 세 가지 매력의 구조화된 지식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미복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명백하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육체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몸매가, 전체적인 모습이, 그 형상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 이것을 미복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미복은 분명하게 육체적인 매력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물론 전생을 논할 때 인욕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천적으로 아름답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생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니고 다음 생에 아름답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이 생에도 당장 사실은 미복도 변화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외모 자존감이라 그러거든요. 외모 자존감. 외모 자존감은 자기 자신의 셀프, 신체 이미지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자존감이 형성되는 것을 외모 자존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외모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특징을 좋아합니다. 남들이 아름답다고 하든 아름답지 않다고 하든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 판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에 걸맞는 태도와 자세, 패션, 화장법, 꾸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장점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외모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가 봐도 진짜 아름다운 사람인데도 단점만 그래봐. 그래가지고 안 이쁘대요. 그러면은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의 마음에 활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육체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육체적인 매력과 상응하는 이 미복은 결국은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타고난 선천적인 모습, 형상, 두 번째는 건강, 그리고 세 번째가 활력.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타고난 아름다움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 그래서 육체적인 매력과 연관성이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신의 매력을 체크해 보실 때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는가, 그리고 활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복은 절대적으로 정신적인 매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첫인상은 미복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인복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아니면은 제복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인복이요? 첫인상이? 첫인상은 제복이 아니요. 제복이 아니요. 미복에 의해서 결정되죠. 미복이라고 하는 게 형상뿐만이 아니라 입고 들고 이거 다 뭘 꾸몄느냐도 사실은 미복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겉만 번지르르 하고 정신적인 부분이 텅 볐어. 그러면 점점 매력이 감소하는 거죠. 또 입고 다니고 꾸미고 다니는 건 정말 잘해가지고 부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매력이 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첫인상은 미복, 인복, 제복 중에 미복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는 게 맞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첫인상을 넘어서 만남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점점 중요해지는 게 바로 이 인복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건강한가, 그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힘있고 활력이 있는가. 인복과 상응하는 건 정신적인 매력입니다. 그 다음에 제복과 상응하는 건 당연히 경제적인 매력입니다. 경제적인 매력.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뭐 있는 척을 할 필요는 없지만 있어야죠. 있는 척을 할 필요는 없는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제적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경제적인 매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매력은 아무 때나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 그때 분명히 경제적인 매력들은 빛을 발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무리 있는 척했던 사람도 진짜 없으면 경제적인 매력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제복과 상응하는 건 경제적인 매력이다. 자, 자기가 매력적인가 아닌가, 호감이 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시는 거울이 되셨으면 좋겠다. 육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경제적인 면입니다. 두 번째 거울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사서법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사서법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 중생을 섭수하는 방법이거든요.
섭수한다. 이건 뭐냐면은 끌어들인다라는 뜻이죠. 자, 매력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끌어들여요? 매력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끌어들여요? 매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 돈을 주고 잘하는데도 그냥 인욕을 못하는 것 때문에 종종 화를 내요. 그러면 이 입보살행론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인이 주인을 죽이고 싶어 한대요. 나에게 돈도 주고 생업도 생존도 가족을 돌보게도 다 해주는데, 그런데 단순히 하나, 화를 잘 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인도 주인을 죽이고 싶어 한대요. 이 얘기는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매력이 있어 봐야 정신적인 면에서 매력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끌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서법 한번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시섭입니다.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는 중생이 재물을 구하거나 진리를 구할 때 힘 닿는 데까지 베풀어 주어서 친애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시를 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조건을 붙이게 된다면 그것은 참다운 자비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대상에 대한 차별이나 조건 없이 행하는 보시가 될 때 자타 불의의 자비정신에 입각한 보시가 된다는 것이다.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네이버 지식백과의 자비의 검색 결과에 사서법이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부처님께서는 제가불자의 삶에서 두 가지 복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첫 번째가 제복, 두 번째가 인복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한 분이에요. 재물을 베품으로써 복이 증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고 공양받아 마땅한 이들에게 공양하는 것, 이것으로 제복은 생긴다. 인복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권선하는 것, 권선하는 것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자비로운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인복이라고 하는 건 자비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태도가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서법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 그 자비로움을 바탕으로 중생을 돕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 4가지가 바로 사서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서법은 사실은 자비를 갈고 닦고 실천하는 4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자비의 첫 번째가 바로 보시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이제 정의에서는 어렵게 말을 했지만 그냥 사실은 보시는 명백한 겁니다. 뭐 하는 거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나누는 행위, 이것을 보시라고 한다. 그래서 넓게 볼 때는 기부도 보시예요. 후원도 보시고요. 전부 다 보십니다. 공양도 보시고. 그래서 보시는 뭘 주는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소, 재물, 소유물을 주는 것, 이것이 보시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섭을 하면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이 끌려온다.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들이 끌려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지혜롭게, 인과에 걸맞게 잘 줄 때 좋은 사람들이 끌려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애어섭입니다. 이거는 예쁘게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기는 예쁘게 말한다라고 하는 건 뭐 음색을 이쁘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문장으로 썼을 때 아름다운 문장만 써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입에 발린 말로 상대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이 에어섭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 에어섭을 어떻게 쓰시냐면 선호념의 에어섭을 쓰시고요. 선부촉의 에어섭을 쓰십니다. 호념해 주신다는 건 불안한 마음을 안심토록 해주시는 거고 부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건 가끔은 거친 말도 하시고 가끔은 비판하는 말도 하시고 전혀 그런 말이 아닌데 가슴에 콕 찔리는 말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게으름에서 벗어나 정진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말이 선부촉의 에어섭이에요. 우리가 이쁜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호념과 선부촉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정어 이것을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 에어섭도 정의 읽어볼게요. 에어는 중생을 불교의 진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여 친애하는 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이는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이라면 마땅히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중생을 대하여야 함을 밝힌 것이다. 선부촉의 말조차 부처님께서는 욕을 하시거나 화를 내시진 않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근데 그 말투는 부드럽고 친절하셨을 거예요. 에어섭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세 번째 방법 이행섭인데요. 일단 또 생각을 해보면 에어섭 같은 경우에는 뭘 주는 건가요? 앞에 있는 것이 나의 소유물을 준 것이라면 에어는 나의 말을 주는 거죠. 이행섭은요. 나의 행동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원래 보시요. 근데 앞에서 말하는 보시섭은 소유물을 주는 것, 에어섭, 이행섭, 뒤에 있는 동사섭은 나를 주는 것입니다. 중생에게 나를 준다. 중생에게 나를 바친다. 중생에게 나를 선물한다, 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어섭, 이행섭, 동사섭으로 하는 것이다. 자, 이행섭도 한번 정의를 읽어볼게요. 이행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되고 보람된 선행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행입니다. 리자를 썼잖아요.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행섭을 하는 사람은 항상 생각을 합니다. 뭐가 이익일까? 이행섭이 아니라 이기행을 하는 사람은 또 항상 생각합니다. 뭐가 이익일까? 둘이 똑같아요. 뭐가 이익일까? 이 생각을 해요. 자비심이 없고 이기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볼까? 이 생각을 하고요. 자비심이 있어서 보살의 이행섭을 하는 사람은 내가가 안 들어가지 않아요. 나를 포함한 남의 이익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이익이 증가할까 이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살은 사업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중생의 이익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익을 봤어도 남의 이익이 깎였으면 그것은 이익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내가 이익을 봤는데 남의 이익도 같이 늘어났어요. 윈 했어요. 그럼 그건 이행섭인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나는 손해를 봤는데 중생들은 이익을 봤어요. 그럼 이것은 이행섭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행섭이라고 하는 건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익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익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계속 몰두하는 겁니다. 이게 보살의 일이에요. 이게 보살의 화두입니다. 보살은 무자 화두를 들지 않아요. 보살은 그 유명한 여러 공안들에 대한 화두를 들지 않아요. 보살은 숙고하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좀 더 이익을 줄까? 여기에 몰두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끌려온다. 이런 뜻이 바로 이행섭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동사섭. 이게 제일 어렵지만 제일 효과적인 거예요, 사실은. 동사섭이라는 것은 정의부터 보면 동사는 보살이 중생과 일심동체가 되어 고락을 함께하고 화복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깨우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실천행위다. 원효 스님이 속퇴를 하시기 전에, 하시기 후에, 후대에 보살로 손에 꼽히고 성인으로 손에 꼽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고승으로 손에 꼽히는 그 원동력이 속퇴를 하시기 전의 행적일 것 같으세요? 후의 행적일 것 같으세요? 이제 그거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요. 학술적인 게 중요하신 분들은 원효 스님은 학술적인 면에서도 정말 역대 우리나라에 있는 고승들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천재예요. 그냥 천재가 아니라 문헌을 많이 남긴 천재. 엄청난 논서들을 남겼거든요. 굉장히 귀한 자료들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전에 있던 원효 스님은 성인으로 손에 꼽히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뛰어난 학생이지만 세인트라고 하는 그 기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보살로서의 원효는 환속한 다음이 바로 보살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 동사섭에 주목하는 겁니다. 원효 스님이 환계를 했단 말이에요. 환계. 파계를 한 게 아니라 걔를 반납을 했어요. 요석공주의 일 때문에 걔를 그 전에 반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환속을 하신 건데, 그러고 나서 무명거사로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이제 불교 철학과 책들을 다 버리고 민중들 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보낸다. 그들이 하는 일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면 여기서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준 거냐면 내 생존을 준 겁니다. 내 생명을 준 거예요. 내 수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동사섭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인 사람을 섭수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은 왜 중생인가요? 물론 그렇죠. 자, 조금 더 대답하시기 용이하게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중생은 가래 때문에 항상 배가 고파서 중생이에요? 아니면 배불러서 중생이에요? 가래 때문에 항상 목마른 존재가 중생이에요. 그러면 그 가래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중생은 사실은 쓸데가 별로 없어요.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그 중생이 다른 세상에 이익되게 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중생은 구제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다니까요. 주는 거예요. 보살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과 나 자신을 윤회 세계가 끝날 때까지
중생에게 바칩니다. 모두 중생에게 쓰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는 걸 보리심이라고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사실은 사서법이 전부 다 주는 것이다. 보시섭은 나의 소유물을 준다. 애여섭은 나, 그 중에서도 구업을 준다. 이행섭은 나의 행위, 신업을 준다. 그리고 동사섭은 의업이자 나의 시간, 나의 수명을 기꺼이 내가 전혀 쓸데없어 보이는 저 일에 내 가치관에서는 아주 쓸데없는 일이라. 부모님들이 이걸 좀 잘 하셔야 돼. 동사섭을. 아이들이 게임을 왜 좋아하고 게임에 왜 빠지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게임을 같이 해보셔야 돼.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사이가 진짜 좋아집니다. 게임을 같이 해주는 것만으로. 근데 부모님들 가치관에서는 저건 정말 쓸데없는 일이고 독이 되는 일이고 시간을 투자할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만 얘기하냐면 내가 가치 있는 일은 여기니까 너 거기 있지 말고 자꾸 일로 넘어와. 이건 뭐냐면 아이에게 나에게 동사섭을 해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목마르니까. 중생은 이렇게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존재고 보살은 내 시간과 내 가치관과 내 기준과 내 수명을 그에게 줘서 투자해서 글로 넘어가서 그것을 경험하는 존재다. 이렇게 할 때 자비의 실천이라고 하고 사람이 모인다. 사서법 기준도 알려드렸습니다. 두 가지 거울이에요. 매력적이려면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매력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거울. 두 번째 거울은 사서법을 내가 과연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원인 없이는 절대로 매력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끔찍하다고 가버리지. 내 이름만 들어도 내 모습만 봐도 지옥에 있던 존재가 극락에 가는 건 매력적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매력이 없는 사람은 내 이름만 들어도 그래요. 내 모습만 봐도 끔찍하게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고 도망가요. 극락에 있던 존재도 지옥으로 끌어내리죠.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매력이 무엇을 만드느냐? 호감을 만드는 거예요. 자, 호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감은 그 자체로 행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실력이 중요한가요? 행운이 중요한가요?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행운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행운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성공한 사람 중에 나는 온전히 내 실력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소수지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성공을 유지를 못하더라고요. 진실은 행운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입니다. 물론 실력은 있다는 전제에서요. 왜냐하면 실력이 없는데 행운이 찾아왔을 때 그 실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행운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 행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을 호감 경제학이라고 하는 연구로 요즘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호감 경제학. 자산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실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상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지니고 있는 주체의 브랜드가 얼마나 호감적인가, 호감이 있는가. 이것에 따라 경제 효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세계적인 마케팅 기업들은 그 사람이, 그 기업이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호감도가 있는 기업인가? 사람인가? 즉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죠. 이게 바로 호감 경제학이에요. 이 호감이 의외의 곳에서 나에게 행운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으뜸 가는 행운을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호감을 얻을 수 있는가? 호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잠깐 정리하고 호감으로 넘어가면 자, 호감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매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매력은 무슨 힘이냐면 아름다움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원인은 세 가지 복이 있었습니다. 미복, 인복, 제복을 만드는 원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으뜸 가는 원인은 인욕. 정신적인 매력. 인욕. 자, 호감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호감 경제학을 중요시 여기는 한 마케팅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왜 호감 경제학을 중요시 여기냐면 만족한 고객은 그 만족감을 3명의 친구에게 말한답니다. 그런데 화난 고객은요 3,000명에게 말을 한대요. 만약에 이 화난 고객이 인플루언서다 그러면 30만 명에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을,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불만족을 해결하는 것, 그것만으로 사실은 3명의 고객을 만드는 게 아니라 3,000명의 잠재 고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호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호감을 바탕으로 성공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부탄의 여행 전략이에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탄이라는 나라 하면은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원래 예전에는요, 부탄은 티베트의 끝이라. 티베트 중에서도 그냥 제일 외지. 그래서요, 원래 샹그릴라 이런 이상향이 있잖아요. 그런 이상향의 모티브로 손에 꼽히는 곳 중에 하나가 부탄이에요. 히말라야 끝자락에 있는 이 부탄이라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는 굉장히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부탄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왜 알려지기 시작했냐면 우리나라가 행복지수를 꼴등하기 시작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주관적 행복지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행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 부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나라는 절대 객관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세계 1등이라 지금은 좀 떨어졌대요. 아시아 1등으로 바뀌었대요, 이름이.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한 나라. 왜인지 모르겠는데 행복한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부탄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나라에 여행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배짱 장사라. 2가지 배짱을 대표적으로 부리는데요. 1년에 비자 도장 찍어주는 횟수를 제한해 놨어요. 2번째는요, 여행비를 받아요. 여행 세금 같은 거. 근데 그걸 최근에 올렸어요. 원래 하루에 $60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200로 올렸어요. 그래서 여행객이 급감했대요. 그런데도 정책을 바꾸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들은 그 브랜드 이미지를 고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행복한 나라고 2번째가 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자연과 호흡하고 그리고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핀다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 년을 기다리든 갑니다. 그리고 얼마를 내든 갑니다. 가서 그들이 호감을 가지고 매력을 느꼈었던 그 나라의 행복한 경험들을 경험하고 오는 거죠. 부탄의 관광 전략은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공적이에요. 다만 본인들이 더 큰 성공을 본인들이 막아놓은 것일 뿐이죠. 왜냐하면 그 더 큰 성공이 경제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행복지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의 매력계 원동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브랜드, 여기에 지금 매력의 원천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만들어내는 호감을 유지하기 위해 일관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부탄 잠깐 소개할게요. 부탄 인구는 약 75만이랍니다. 한반도의 17%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강남구 주민보다는 조금 많고 종로구 주민보다는 조금 적은 인구래요. 75만이 한반도의 17%에서 살아갑니다. 국가의 성장 기준을 국가 총 생산인 GDP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국민 총 행복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쓰는 GDP로 본인들은 국가의 성장을 판단하지 않아요. 뭘로 판단하냐면 국민 총 행복 지수로 국가의 성장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통용되는 기준을 가지고는 부탄이 세계 1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부탄 자체의 기준으로는 본인들이 세계 1위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부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물어보고 잡고 항상 물어본대요. 정말로 행복하냐고. 정말로 국가정책에 공무원들에게 반감이 없냐고. 그러면 거기는 대통령제인지 왕제인지 모르겠는데 국가 원수를 이 국민들은 아버지처럼 생각한대요. 왜냐면 의료도 공짜, 교육도 공짜, 모든 복지가 공짜, 그냥 그 나라 국민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행복하게 누릴 것들을 다 누리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국가의 원수는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들 답변을 한대요. 배운 답변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말을 한대요. 이 교육 수준도 높습니다. 공교육기관에서 영어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을 한대요. 그래서 국민의 대다수가 영어가 어느 정도 편안한 수준으로 영어를 한대요. 여행세가 65달러에서 하루 200달러로 늘었어요. 세계 행복지수 1위고 여행객들에게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로 손에 꼽히고 있다. 이것이 자신의 매력을 지킴으로써 그 호감을 가지고 성공한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호감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인복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삼복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복이 없는 사람은 미복이 있고 제복이 있어도요, 죽어요. 죽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굶어 죽는 사람보다 외로워서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복과 미복이 없어도요. 인복이 있는 사람은요, 죽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그 적은 것 가지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은 빈곤한 게 아니라 청렴하게 자발적 빈곤을 선택해서 잘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복은 정신의 생존의 원동력이다. 미복과 제복은 육체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이다. 정신이 생존하는 게 중요한가? 육체가 생존하는 게 중요한가? 라는 걸 볼 때 저는 항상 인복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자산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기를 권장합니다. 자, 총정리하자면 아름다움은 세 가지, 매력은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육체, 정신, 경제.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어른의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당연히 매력적이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당연히 아름다워야 됩니다. 육체도, 정신도, 경제도.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움의 근간에는 인욕하는 삶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인욕이 육체의 아름다움도 만들고, 인욕이 정신적인 자비심도 만들고, 인욕이 경제적인 손해도 막아주는 근본 기본기가 된다. 그래서 오늘 행운 수업은 인욕하는 삶이 으뜸 가는 행운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인욕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매력을 증장시킨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만들어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행운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욕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2가지 정도 체크리스트가 더 나올 거예요. 그때 본격적으로 인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로 행운 수업 했습니다. 인욕을 통해서 아름다워지세요. 감사합니다.